우선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수요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강국들은 1차 산업을 저희는 그냥 1차 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리고 귀농 귀촌 인구 정도에 근간하거나 혹은 농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을 경험하는 반면에 이제 농업 선진국들은 1차 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나 아니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입니다. 이 노르웨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국가인데요. 노르웨이는 인구가 한 1,700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수산의 3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내에 지금 그 유통되고 있는 연어는 90%가 노르웨이산 연어입니다. 네. 고등어도 그렇습니다. 그 노르웨이산 연어는 색깔에 따라서 7개 등급을 나누고 있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한우를 A2뿔 로 이제 구분하듯이 그렇게 이제 정밀하게 이제 그 연어를 양식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래 1차 산업은 그 혁신의 사이클이 네 번째 정도에 도달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1차는 이제 생산력 증대가 1차 사이클, 2차는 품질을 제고하는 게 2차 사이클, 3차는 친환경 사이클이 이제 3차입니다. 4차는 뭐냐면 정밀 생산입니다. 그래서 개성화 생산, 특성화 생산. 그래서 개인의 맞춤형 연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나의 체질이나 어떤 그 특정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재배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기반으로 양식이나 재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굉장히 이 수산 양식의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60년대, 70년대에서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영세한 어가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환경 규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노르웨이가 EU에서 탈퇴하면서, 현재 EU 국가가 아닙니다. EU에 탈퇴하면서 스페인이나 주변 그 국가들의 이제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선택한 거는 뭐냐면, 그때 어가들이 특정 어종을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잡는 어획량을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그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서 멀티 라이센스를 주고 하면서 이제 그 어가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어가들끼리는 M&A가 활성화되면서 규모화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모화 성장을 하면서 자본이 충분해지니까 이제 기술 혁신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노르웨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IT 기업을 접목해가지고 양식 수산 쪽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노르웨이가 갑자기 환경 규제를 강하게 걸어서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쪽으로 양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걸었는데, 그게 오히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노르웨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경 규제를 극복하는 정도의 놀라운 그 기술 혁신을 일으키면서 지금 현재는 세계 수산의 30%를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노르웨이 바다가 아닌 중동까지 진출해서 전 세계 바다에 노르웨이 수산 양식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보급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전 세계 양식 수산 쪽에서 이 노르웨이의 아크바라든가 아니 마린 하베스트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그 장비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다 노르웨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전 세계 수산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도 기회가 되는 건 뭐냐면, 과거의 하드웨어 장비 쪽에서는 저희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센서라든가 이런 그 장비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잘 조합하고 규제나 제도적인 부분에서만 뒷받침한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회가 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1차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1차 산업의 데이터 통합이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팜을 하거나 아니면 수산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하더라도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가가 망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혁신이 돼서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스마트 팜을 하되 영농조합형 스마트 팜을 보급하거나 확산하는 게 아마 한국형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전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관 협력으로 규모화 성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과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농업, 어업뿐만 아니라 임업까지도 저희가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농벤처라든가 창수산벤처들을 저희가 이제 육성하는 것이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연계는 지금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그 국가 기관별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 시즐과 날줄을 엮어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기상 데이터와 토지 데이터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통합한 후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름을 스마트 농사 직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인 트랙터, 인공 근육이라든가 활동 보조기구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하면 저희의 농촌의 현실은 지금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노동의 복지까지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개발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그 영농조합형 모델이 우리가 스마트팜을 추진할 때 되게 중요하다. 현재의 스마트팜 추진 사업은 스마트팜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정부 주도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급받은 이 농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잘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도 벌써 기술이 진보화되고 이거 어찌할지 모르는 거의 폐 트랙터 같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스마트팜을 진출하되 현지에 있는 농민과 같이 영농조합형으로 그래서 현지의 농민이 그 스마트팜의 주체로 등장을 하고 부족한 디지털 역량은 참여하는 그 혁신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영농조합형 스마트팜이고 이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만나 CE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CEA는 카카오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스마트팜에서 만들어지는 그 특용 그 채소들은 카카오팜의 플랫폼이나 내지는 GS샵에서도 이렇게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만나 CEA는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트럭에 그 팜 트럭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달도 하고 유통회사도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식 쪽에서는 저희가 전문 기업 육성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노르웨이 사례에서 보면은 양식을 하는 양식 기업은 마린 하베스트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양식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아크버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합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도 있어서 생태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IT 서비스 기업이 있으면 SI 기업이 있고 코딩하는 주로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기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특히 수산 쪽이나 그 농업 쪽에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주기적으로 그 역량을 높여줄 수 있게끔 계속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런 전문 기업들이 좀 저희가 육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건 좀 임업 분야인데 임업 분야는 그 가치가 그 숲의 가치가 연간 해마다 126조에 달하는 저희에게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IoT 센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종자 이력 관리라든가 혹은 이번에 산불도 났었는데 그 산림자원 피해나 아니면 그 병충해 확산 방지 같은 쪽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혁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인력 부분인데 인력은 저희가 창수산 벤처들을 이제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과제로 하나 있습니다. 농수산 쪽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생산량 혹은 품질 쪽에 했고 친환경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밀, 특성화, 개성화 쪽으로 저희가 하고 그 핵심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고 그것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도와 그리고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의 어떤 지원만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 분야입니다. 제조 분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넛 크래킹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엔드는 이제 중국하고 경쟁해가지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혹은 일본하고 경쟁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이에 끼인
그래서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게 이제 과거의 넛크래킹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넛크래킹 현상이 이제 신넛크래킹이라고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로우 앤 하이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가격 경쟁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의 유럽과 미국과 일본은 비즈니스 혁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 제품은 팔지 않고 서비스로 경쟁하는 쪽에 다른 차원의 경쟁을 해버려서 우리가 새로운 넛크래킹 현상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이 제조업의 위기는 저희는 두 가지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 그 자체가 경쟁력이 중간에 껴가지고 겪는 위협.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제 제조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제조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의 최종 생산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은 제조업의 최종 생산물인데 그 생산물을 만들어낼 때 혁신을 이제 제공하는 게 제조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 중간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최종재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재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가, 저성능의 중간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싸더라도 장비를 좋은 걸 써야 최종재가 좋아지고 그래야 시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제조 소프트웨어 같은 중간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아무도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거 도입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재의 성격을 가진 제조 소프트웨어는 그런 그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하는 위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가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에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공개 추세에 가 있고 우리가 제조 경쟁력이 완전히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제조 최종 생산물 가지고 결정하는 시대에서 좀 지나가서 제조업의 최종 생산물은 그냥 나눠주고 거기서 오는 상당한 데이터라든가 서비스 혁신이라든가 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대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디다스가 원래 이제 신발 산업은 3억 5천만 켤레 정도가 1년에 생산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양분하고 있죠. 그 중에 아디다스가 최근에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600만 켤레를 10명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용은 극소화돼서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는 그 신발은 공짜로 나눠주면서 신발이 여러분들의 그 체중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동 동선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맥박과 혈압이라든가 등을 수집해서 헬스케어 기업으로 더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신발의 최종재 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와 서비스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좀 거기는 원래 뉴하고 지금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그 성숙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4가지 방향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국산화입니다. 그 국산화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중간재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외산 소프트웨어나 외산 중간재에 의존한다면 그 외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근데 외산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국산 소프트웨어 한번 써보셨지만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러면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국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해준 게 아니라 걔네들의 표준에 맞춰 우리가 일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신속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중간재의 국산화는 최종재의 품질을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시장의 위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저희의 경제발전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그 제품과 그 소재들을 국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조 소프트웨어 현재 지금 외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국산화하고 좀 더 표준화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조 소프트웨어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제조업의 도메인 날리지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융합 인력이죠. 그래서 융합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소기업으로 거듭나서 우리도 보쉬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단에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생산 과정 그 자체에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그것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배출과 같은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 환경 개선도 저희가 이런 그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서 할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부 공공 분야입니다. 정부 공공 분야는 사실은 산업 혁신의 어떤 그 주체는
아닌데 그래도 정부 공공이 혁신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 분야에서는 저희가 4가지 꼭지를 했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각 부처마다 이렇게 정보화 담당관들이 계시고 하지만 지금의 혁신은 이렇게 버티컬하게 아니고 호라이즌탈하게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서 다부처에 걸쳐 있는 그런 과제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 거버넌스를 이렇게 디지털 국가혁신위원회라는 여기는 이제 디지털 혁신 비서관이 있고 각 부처의 국장급 CIIO가 이제 신설돼서 움직여서 다부처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해결해가는 쪽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방 소프트웨어 쪽도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볼 수 있는데 여기가 특히 외산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주권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방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충하는 쪽, 그다음에 민군 협력을 통해서 안보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해가면서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주권 확보 및 안보력 강화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 내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충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공공 소프트웨어 쪽, 공공 쪽에서 S직군을 만들자는 이야기고요. 기존에서는 이제 기술 직군과 전산 직렬 1개, 4개 직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혁신 정보 직군과 좀 더 확대해서 4개 직렬과 11개 직렬로 나눠서 그 공공 소프트웨어 직군을, S직군을 그 공공 쪽에서도 만들자.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그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됐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영역만 다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혁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법제도들이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IT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전반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발전 기본법으로 저희가 통합을 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